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남규라고 합니다. 2008년에 조선일보 신춘문에 당선되어서 4권의 시집을 내었고 시조 입문서 그리고 시조 평론집도 내었습니다. 현재 이제 고려대와 인하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고려대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시조를 쓰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제 시조 쓰기 노하우 혹은 시조 작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참 깜빡했네요. 결혼도 했고요. 8살 난 아들도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시조 작법 노하우 혹은 시조 작법 5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5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간단합니다. 나쁜 시조를 쓰지 말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나쁜 시조는 첫 번째는 시조의 리듬, 우리가 이제 정형률이라고 부르는데 시조의 리듬을 이제 지키지 않은 것이 첫 번째 나쁜 시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나쁜 시조는 일기를 쓰는 시조입니다. 세 번째 나쁜 시조는 현실을 비난하는 시조입니다. 다음에 2가지는 작고하신 황윤삼 평론가의 문장에서 제가 착안을 한 건데요. 제가 대학원 수업을 들었을 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좋은 시는, 정말 좋은 시는 아름다운 노래거나 훌륭한 혹은 새로운 발견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둘 다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나쁜 시조 4번째는 아름다운 노래가 되지 못한 것이고요. 5번째 나쁜 시조는 새로운 발견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나쁜 시조를 쓰지 말라는 저의 그 노하우에 대해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조작법 첫 번째 기본 전제는 시조의 리듬인 정형률을 제대로 지키자입니다. 시조하면 다들 3장6구 45자라는 교과서적인 공식을 떠올리시겠지만 3장 6구는 맞지만 45자, 45음절은 꼭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시조를 쓰시는 분들도 아마 그거는 다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대체로 3음절, 4음절 위주로 시조를 쓰시지만 저는 5음절도 쓰고 7음절도 쓰고 되게 유연하게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써도 저만의 규칙 혹은 꼭 지켜야 할 규범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장이 정확하게 절반으로 2개의 구로 나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제가 본 시조집이나 시조 잡지를 보면 구가 지켜지지 않은 그런 작품들이 있는데요. 저는 구를 지키는 것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음보라고 말하지 않고 마디라고 부를 건데, 만약 하나의 장에 4개의 마디가 있다면 2개씩 마디는 서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앞에 2마디, 뒤에 2마디. 그렇게 해서 절반으로 구가 나뉘어져야 되는데, 구가 나눠지지 않고 2번째 마디와 3번째 마디가 수식으로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와 4번째 마디가 따로 놀게 돼서 결국은 2개의 구가 아니라 3개의 구로 나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구를 좀 명확하게 지키는 편이고, 그 구를 나눌 때는 당연히 그냥 통사적으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의미론적으로도 나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3장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삼행시랑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초장과 중장과 종장이 각각 의미론적으로 무게중심이 조금씩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초장은 좀 가볍고 중장은 조금 더 무거운 편이고 종장은 더 무거워야겠죠. 근데 간혹 초장과 중장과 종장이 크게 무리 없이 한 번에 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게중심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종장의 그 특수한 시조의 미학이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매우 조심히 보고 있고 또 쓸 때도 되게 조심하게 쓰고 있습니다. 종장의 이제 첫 마디는 3음절이고 2번째 마디는 5음절이라는 것은 대부분 다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4음절, 3음절이라고 대부분 외우고 계시지만 저는 그것도 조금 유연하게 봐서 종장의 첫 마디와 2번째 마디에서 저 같은 경우는 좀 길게 쓰거나 어떤 파격적인 혹은 뭐랄까 반전에 가까운 내용이나 어떤 말들을 쓰고 그 다음에 서둘러서 정리하는 혹은 마무리를 급 하강시키는 느낌으로 음절수를 쓰기도 하고 또 말을 쓰기도 합니다. 네, 시조작법 2번째 저만의 기본 전제는 일기를 쓰지 말자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조를 쓰고 계신 분들은 조금 이제 화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해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좀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이제 시조를 쓰시는 분 혹은 시조를 처음 접하시는 분 혹은 문학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시는
서정시고 시조도 서정시야. 그래서 서정시는 개인의 서정, 자기의 서정을 노래하는 거니까 1인칭 독백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교과서에 배웠던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시조를 써야 된다고 다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쓰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가장 큰 문제는 그렇게 시조를 쓰면서 자기 자신의 그 시시콜콜한 일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작품을 읽어야 된다면 그 작품을 쓴 사람의 시시콜콜한 여러분과 비슷한 일상을 그걸 굳이 시간 내서 읽을까요? 안 읽을 것 같아요. 나도 남의 일상을 별로 읽고 싶지 않고 관심이 없는데 만약 내가 그런 일상을 쓰면 독자들이 그런 일상을 좋아하고 읽어줄까요? 제 생각에는 안 읽어줄 것 같습니다. 시조를 막 쓰게 되면 어떤 깨달음이나 새로운 상황이나 새로운 발견이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일기의 형식으로 3장6구라는 형식으로 쓰게 되는 건데 문제는 이겁니다. 새로운 상황이라고 생각되는 건데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일상이고 정말로 엄청난 깨달음이라고 생각해서 썼지만 정말 이 세상에 새로운 깨달음은 아니라는 거죠. 많은 시조 시인들이 시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자기의 일상을 스스럼 없이 보여주면서 시인과 화자를 일치시키는 실수를 많이 범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떤 시조를 읽었는데 화자가 아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시인이 지금 아프구나 라고 쉽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저는 그 시인의 문신의 폭이 매우 좁아질 것 같고 또 그런 일상을 계속 쓰게 되는 게 과연 문학사적으로 그러니까 시조라는 문학 장르로 봤을 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저는 하게 돼요. 그런 일상을 만약 공유하고 싶으시면 SNS를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조 작법 세 번째 기본 전제는 현실 비난에 그치지 말자입니다. 여기서 비난과 비판은 조금 다른 맥락인데요. 물론 우리의 현실 솔직히 녹록지 않습니다. 정말 이게 상식선에서 말이 되나? 라는 정말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현실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요즘에는 신자본주의 혹은 신자유주의 시대, 더 나아가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요즘에는 또 챗 GPT가 나왔잖아요. 최첨단 정보혁명 시대에 살다 보니까 점점점 인간이 소외되고 있고 또 약자들도 점점점 많이 늘어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을 이제 시조로 옮기는 건데요. 저는 그 옮기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일들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목소리와 그런 언어를 계속 보여주는 것이 저는 문학의 어떤 경계를 넓히는데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현실을 비난만 하고 어떤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쉽게 피상적으로 자신의 작품의 소재로 소비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파지를 줍는 할머니들 혹은 할아버지들을 보면서 작품을 많이 쓰십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문학 잡지를 한번 보게 되시면 적어도 한 계절에 한 번 정도는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인데 문제는 이겁니다. 당연히 겨울에 혹은 여름에 아침 저녁으로 고생하시는 건 마음 아파요. 근데 그것을 작품으로 갖고 오는 것은 괜찮지만 대체로 그렇게 작품을 갖고 오면 두 가지로 결론이 나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럼에도 희망이 있다라는 식으로 작품을 정리하거나 또 다른 것은 뭔가 동정심을 유발하는 식으로 끝나는 게 아마 대부분의 작품들의 그 결론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숨겨져 있는 어떤 위험한 함정이 있습니다. 그런 소외당한 사람, 그런 약자들을 볼 줄 아는 시선을 내가 갖고 있다 라는 그런 윤리적인 우위를 점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작가는, 시인은 그런 의도가 쓴 게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낮은 것을 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쓰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겠지만 보는 독자 입장은 아닐 수도 있어요. 만약 내가 그들의 아픔을 정말로 공감하고 쓴다면 정말로 그들의 아픔을, 현실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어떤 나름의 시각을 갖춘 상태에서 대안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약자가 그 작품을 봤을 때 과연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까요? 현실을 비판하려면 정말 제대로 각을 잡고 비판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조심스럽게 마음에만 담아두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요즘에 항상 작품을 쓸 때
현실을 비판하는 글을 쓸 거면 정말로 작정해서 씁니다. 시조작법 네 번째 기본 전제는 내 작품이 아름다운 노래가 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이 문제부터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요. 작품을 쓰고 나서 퇴고할 때 늘 저 스스로 조금 고민하는 게 있어요. 내가 작품을 썼는데 이 작품이 문학사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고 정말로 종이를 낭비하는 것이라면 너무너무 슬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고민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한 건 이거였어요. 내용은 둘째 치고 노래처럼 아름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를테면 백석의 시나 김서울의 시 같은 거 보면 되게 노래 같잖아요. 실제로 노래로 작곡된 이제 그런 작품들도 많이 있지만 너무 아름다우니까 노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단어랑 문장, 심지어 조사, 어미까지도 다 신경을 써야겠죠. 그러니까 언어의 결을 완전히 다 건드는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나 이거 노래로 만들 거야 라고 작정해서 쓴다고 해서 써지는 것도 아니고, 쓴 다음에 막 태고해서 노래로 만들어야지 해서 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쓰다가 이거 조금 어미 좀 바꿔볼까? 이거 단어 조금씩 바꿔볼까? 요거는 비읍 음가가 있는 것으로 써볼까? 요거는 파차름이나 마차름으로 써볼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정말로 이제 운 좋게 얻어 걸려서 나오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제 마음속으로는 노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되게 기분이 좋은데, 그거는 이제 주로 대부분 퇴고할 때 이제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쓸 때는 하룻밤에도 3편도 쓰고 4편도 쓸 수 있는데, 퇴고는 조금 오래 하는 편입니다. 오랫동안 한 작품을 자꾸 늘어지는 것보다는 퇴고를 여러 번 보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아침에 한번 보고, 점심에 한번 보고, 또 저녁에 한번 보고, 밤에 또 다른 거 하다가 다시 또 한번 보고, 자기 전에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퇴고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시조작법 마지막 5번째 기본 전제는 내 작품에 새로운 발견이 있는지입니다. 아까 일기를 쓰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새로운 발견이 진짜 어렵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또 생각하는데요. 예전에 고시조의 그런 느낌, 그런 정서, 그런 걸 쓰지 않으면 일단은 거기서 반 먹고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인데, 이제 고수들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넘을 수 없을 만큼 잘 썼다 하는 작가들의 작품들을 보게 되면 크게 다른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되게 새로운 사물이나 새로운 소재를 가지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일상에서 우리가 늘 보던 거, 나도 그거 아는데 라고 하는 것들을 되게 새로운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려면 당연히 관찰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시인들은 새로운 시적 사물을, 소재를 찾아보자고 열심히 찾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생각보다 시적인 소재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이미 시인들이 다 썼어요. 이거는 정말 시적인 소재야 라고 생각해서 써도 생각보다 시적이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걸 찾을 수가 없는데 시를 새롭게 어떻게 씁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죠. 어차피 시적인 소재, 특별한 소재에서 특별한 감정을 일으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미 다 썼으니까요. 그런 평범한 일상 가운데 갑자기 그 일상이 낯설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푼쿠툼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렇게 갑자기 일상이 쳐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순간을 받아 적으면 정말로 좋은 작품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물론 그런 순간이 자주 찾아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순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솔직히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제 작품을 하나 이제 읽어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되어버린 아내에게 라는 작품입니다. 작년 12월 31일 제 생일날 발간한 나의 소년에게 라는 시집에 있는 작품인데요. 그런 느낌으로 한번 여러분께서 좀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양말을 짝 맞추다 울컥하는 날이었어. 살아갈수록 모르겠거든. 맞지 않는 모든 이유들. 차라리 버리면 될 것을 때의 전밤 널어두고. 우리 백날만 살까? 당신은 그저 웃었지. 접질러진 우리는 통증을 귀찮아하며 꽤 오래 함께 살아가겠지. 뭐 나쁘진 않아.
집안일을 많이 하는데 제가 빨래 담당이에요. 제가 빨래를 널고 개는 걸 좋아하거든요. 어느 날은 이제 밤늦게 제가 집에 들어왔어요. 새벽 한 2, 3시쯤 무언가를 하다가 늦게 들어왔어요. 제가 담당이니까 제가 이걸 개야 다음날 아이가, 우리 또 아내가 제가 옷을 입고 나가니까 빨래를 아무 생각 없이 다 걷어서 개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양말 짝을 맞추는데 울컥하는 거예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특별히 아내가 아픈 것도 아니고 또 제가 뭔가 힘든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아들이 뭔가 문제를 일으킨 것도 아니었고 그냥 되게 평범한 일상이었거든요. 고민을 많이 하다가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배영옥 시인의 그 유고 시집을 또 읽게 됐어요. 근데 그 유고 시집을 읽으면서 이게 막 서로 오버랩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삶과 죽음이 되게 가까이 있고 또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기쁨이고 어떻게 보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슬픔이도 있기도 하고 되게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그때 한번 터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 잘하려고 노력도 하고 아내한테 사랑 고백도 자주 하려고 하고 또 집안일도 많이 하려고 하지만 근데 이 행복이 언제까지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날 끌고 간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제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래서 양말을 짝 맞춘다는 게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겠다. 쉽지 않은 일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평범한 일상 중에 어떤 이상한 무언가가 온 거죠. 양말 한 짝. 진짜 별거 아닌데. 저한테는 되게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했던 사건이라서 그것을 이제 작품으로 옮기게 되었죠.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저만의 간단한 시조 작법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나쁜 시조를 쓰지 말자는 게 가장 큰 이제 전제 조건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시조를 쓰시거나 시조를 읽으실 때 이 5가지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조의 리듬을 지켰는지, 일기를 쓰진 않았는지, 현실 비난만 하지 않았는지, 아름다운 노래가 되지 않았는지, 새로운 발견이 전혀 없었는지, 이 5가지를 저는 계명으로 삼고서 작품을 쓰는 편인데요. 여러분께서도 저처럼 이런 시조 작법 혹은 계명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좀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대로 한번 여러분께서 한번 써보시는 것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이것은 제 또 영업 비밀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또 공개를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대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